저는 열해 동안 군복을 입었습니다. 나라를 지킨다고, 혁명 과업을 수행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조국이 아니라 누군가의 자리였다는 것을 이 남쪽 땅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남쪽 군부대 강연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식당을 찾았는데 병사들이 식판에 밥을 산처럼 쌓아 올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군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뒤에 서 있던 후임들은 뭘 먹나 걱정했지만 곧바로 밥통에서 밥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의 특식은 삼겹살이었습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익어가는 그 고기 앞에서 저는 저의 20살 시절이 떠올라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북한 군인들에게 고기 한 점은 생존의 문제이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간부에게만 허락되었던 특혜이자 병사들에게는 배신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고기 한 점 때문에 영양실조로 쓰러져 죽어가는 동물을 보았습니다. 제가 연결해야 했던 통신선이 결국 이 남쪽 땅에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고 국경을 넘기까지 그 얼어붙은 새벽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숨쉬며 말할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진짜 희생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께 증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복무하던 곳은 강원도의 산골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온은 영하 30도 가까이 내려갔고 잠을 설친 병사들은 얼어붙은 군화발로 연병장을 밟았습니다. 군화 소리는 엇박자로 섞여 마치 고장난 북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소대장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구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다. 를 따라 외치면서도 제 속은 허기로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20살의 통신병 소대장이었습니다. 군복무 열해 동안 가장 큰 적은 미제 승량이나 남조선 괴뢰군이 아니라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행군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면 창문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어 있고 땀에 젖은 군복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몸을 녹일 새도 없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배식 시간이었습니다. 배식구 앞에서는 늘 눈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혹시나 밥그릇이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채워진 것을 고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늘 돌아오는 것은 물이 잔뜩 부어진 멀건 고깃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고깃국이라고는 하지만 국물 위에 떠있는 기름 한 점을 찾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후임 동무 친구 하나가 국물 위를 맴도는 기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대장 동무, 이 기름 한 점이면 한 달은 버티겠지요? 저는 그 말이 농담인지 진심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임은 늘 배가 고팠고 눈빛은 이미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훈련이나 작업이 고된 날이면 부대의 창고를 찾아가 썩은 감자나 누가 버린 무청이라도 얻어 삶아 먹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배를 채워야 다음 날 아침 구호를 외칠 힘이라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군의 정치지도원은 늘 말했습니다. 혁명 전사에게 정신력은 밥보다 중요합니다. 배고픔은 사상으로 이겨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은 미제의 제재 때문이고 우리가 참고 버티는 것이 곧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손을 녹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토록 굶주리고 얼어붙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맞는 걸까? 그 의문이 제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명절을 앞두고 터진 사건 때문에 확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대에 고기가 내려왔던 날의 일입니다.
군 간부들만이 알았던 그 고기의 행방, 그리고 그 고기로 인해 드러난 체제의 치부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배고픔을 참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었지만 눈앞의 부정을 보는 것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가장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에는 당에서 특별히 배려한 명절 특식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기는 병사들에게는 전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죠? 후임들이 웃으며 묻길래 저도 일부러 장난스럽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대가 돼지 껍데기라도 맡아보자.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고기가 내려온다는 날 부대 전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고기를 꺼내고 운반하는 것은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간부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저는 통신실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식 창고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대장 동지가 트럭 한 대를 창고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병사들에게는 냄새도 맡게 해주지 않던 그 귀한 고기들이 큰 자루에 담겨 그대로 트럭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펼치듯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치지도원 동무는 아예 가족까지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이 싱싱한 고기 자루 옆에서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치지도원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혁명 군인의 특권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차가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받은 명절 특식은 무엇이었을까요? 냄새만 그럴듯하게 나는 고깃국 한 번 더였습니다. 국물 위에는 역시 기름 한 점 찾기 어려운 물국이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감히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킨다는 이 체제가 배고픈 병사들의 입에 들어갈 고기마저 착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굶주림을 이겨내는 것이 사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부패를 덮어주는 수단이었다는 것을. 세계 최강 군대라는 구호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그 안은 썩은 고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맹목적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간부들을 보면서 더 이상 존경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민의 군대가 아니라 쌀을 쥔 권력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부패의 대가는 가장 약하고 어린 후임에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체제가 저에게 주입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사라진 명절이 지난 며칠 뒤였습니다. 가장 말랐고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후임 하나가 행군 도중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은 영양실조라는 것을. 숨이 가쁘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소대장으로서 당직 간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병사 당장 군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호흡이 불안합니다. 돌아온 대답은 제가 이 체제에 대해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앗아갔습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조금 쉬면 나아. 그 간부는 귀찮다는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병사를 단순한 소모품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는 그 태도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항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체제의 톱니바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후임 동무는 침상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훈련 중 심장마비라고 적혔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죽음이 식량 부족과 간부들의 착복 때문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20살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생명이 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홀로 쓰러져 간 것입니다. 그 아이의 싸늘한 시신을 보면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몰래 통신실 난로 앞에 앉아 전파를 수신했습니다. 북쪽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기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남쪽 방송이 잡혔고 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명절 특식으로 삼겹살과 과일이 제공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냄새조차 맡지 못해 죽어나가는 고기를 남쪽 군인들은 명절마다 배불리 먹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병사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쇠붙이처럼 차가운 송신기 손잡이를 쥔 제 손이 그때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우리가 미제의 괴뢰군이라고 욕했던 그들은 병사를 인간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인민의 군대라 자칭하던 우리는 병사를 짐승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부대에 머무를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의 후임은 정신력 부족으로 죽었지만 사실은 체제의 모순 때문에 희생당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신병이었고 저의 임무는 선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통신선이 지시하는 목표를 보며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됩니다. 후임의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채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 특수훈련이 떨어졌는데 유사시 남조선 지휘부를 타격하기 위한 통신체계 연습이었습니다. 통신병 소대장인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저는 통신 상황판 앞에서 코드명을 불렀습니다. 낙동강, 대성산, 만수봉, 연결 준비 완료. 상황판 위에 펼쳐진 지도는 북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조선의 군사 목표와 주요 도시들이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제가 부르는 코드명 하나하나가 지도 위에 찍힌 남쪽 도시들을 향해 붉은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룡대, 청와대, 남쪽군 지휘부 보고서에는 단지 목표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저처럼 가족을 두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훈련 과업일 뿐이었습니다. 미제 승냥이를 때려 부수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구호에 매몰되어 이 선들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고픔에 죽어나가는 후임을 보았고 간부들이 고기를 착복하는 부패를 보았으며 남쪽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평범한 복지 소식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연결하는 이 통신선들이 결국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질 포탄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숨막히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국을 지키러 군에 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는 것은 굶주린 병사들의 생존도 인민의 삶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누군가의 권력 자리와 그들의 거짓말을 덮어주기 위한 폭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송신기 손잡이가 마치 불에 달구어진 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선을 계속 잇는다면 저는 정당성 없는 권력을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윤리적 갈등은 저의 내면을 완전히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책감과 배신감만이 남았습니다. 통신훈련은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통신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것은 더 이상 나라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거짓말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의 결심을 완전히 굳히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통신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온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덜컹하고 문이 열리더니 헐떡이는 병사 하나가 울부짖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탈영을 결심하고 부대를 나섰다가 국경 경비의 철통 같은 감시망을 뚫지 못하고 돌아온 동무였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정신을 놓은 듯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였습니다. 소대장 동무, 나 더는 못 버티겠습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건 못 참겠습니다. 그는 반복해서 사람 취급이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말이 저의 가슴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배고픔은 사상으로 이길 수 있다고 배웠지만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모욕과 부패는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저보다 어린 병사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쓰러져 죽어간 후임의 모습, 간부들에게 통째로 실려나갔던 고기 자루, 그리고 남쪽의 도시를 겨냥하던 통신선의 붉은 선들이 그 병사의 절규와 함께 제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굶주려 죽을지언정 혁명 전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지만 그 자존심은 이미 간부들의 사리사욕 아래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체제에 머무르는 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조국은 존재하지 않았고 제가 지킨 것은 굶주림과 죽음, 그리고 거짓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군복을 입은 채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제 나름의 혁명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체제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통신병이었던 저는 북한 전역의 통신망과 국경 지역의 보안 체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생존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탈출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제가 걸어야 할 진정한 선을 찾는 여정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중국 접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동이 훨씬 용이했지만 발각되는 순간의 위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죽음을 불사할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저를 기다리는 것은 북한 군인 김은희가 아닌 생존자 김은희로서의 새로운 공포였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뒤 저는 저의 모든 군사 지식을 동원하여 가장 취약한 국경 지역을 물색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경비가 약해지는 시점, 그리고 달빛이 가장 어두운 날을 기다렸습니다. 군복 안에 최대한 두꺼운 옷을 껴입고 최소한의 비상식량과 지도를 숨겼습니다. 저는 이제 혁명 전사가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야 하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D-데이가 되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는 통신병의 신분을 이용해 임시 초소 근무를 서는 동무들을 따돌리고 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산속을 걷는 내내 저의 심장 박동 소리가 온 산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국경지대에 접근했을 때 저는 강가의 억새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 땅이었고 이쪽은 북한 국경 경비대의 감시망이었습니다. 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강을 건너기 위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얼음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강물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얼음 조각들이 저의 피부를 찔렀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것은 소리였습니다. 제가 내는 물소리가 국경 경비대의 귀에 닿을까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
강변 초소에서 경비대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의 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의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중간쯤 건넜을 때 발밑에 얼음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몸의 균형을 잃었고 그대로 강물 속에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다시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손발은 감각이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살아야 한다. 사람 취급을 받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몸은 이미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미세한 희망의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 바로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몇 분뿐이었습니다. 저는 도강자 강을 건너온 사람 신세였고 언제 공안 중국 경찰에게 붙잡혀 북송될지 모르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북송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북한 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는 북한과의 거리가 먼 내륙으로 이동하기 위해 탈북 브로커에게 몸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저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저는 외딴 농촌 마을의 한 조선족 아주머니 댁에 숨어 지냈는데 낮에는 옥수수 더미 뒤에 밤에는 창고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햇빛을 제대로 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아주머니조차도 언제 저를 공안에 신고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나 강제 결혼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북한 군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때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옥수수 더미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고 아주머니는 제가 없는 척했습니다. 공안들의 발소리가 제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전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쩌면 북한 군대에서 굶어 죽는 것이 차라리 편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은 또 다른 형태의 지옥이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을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좁고 어두운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한의 거짓말과 중국의 공포를 모두 뒤로하고 저는 희망을 향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을 거쳐 긴 여정 끝에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태극기는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혐오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환영해주는 따뜻하고 희망찬 기운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김은희 동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김은희였습니다. 정착 후 저는 전국 군부대를 돌며 탈북 여군 출신 강사로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 남쪽의 한 군부대 정문 앞에 서 있었을 때 저는 진정한 충격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부대 정문 안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던 병사들이 우리 차를 향해 일제히 경례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특별히 시킨 겁니까? 저희가 가는 길이라서요? 장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입니다. 상급자 차량이 지나가면 모두 경례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북한에서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쌀을 쥔 간부에게만 골라서 인사했고 인사 한 번에도 생존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경례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질서와 존중의 언어였습니다. 계급을 떠나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는 문화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병사들은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밥을 산처럼 쌓아 올리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직접 고기 굽는 집게를 들고 병사들의 그릇 위에 삼겹살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굽는다. 너희는 많이 먹기만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명절 고기가 간부집으로 사라지던 그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메뉴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것을. 남쪽의 군대는 병사들을 국민을 지키는 소중한 인력으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강연 마지막에 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하루 세끼,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저녁, 아이스크림 하나를 당당히 사 먹을 수 있는 평범한 행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저는 이제야 진정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